예, 마지막 발표를 맡은 건국대 박민철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중간중간 쓴 글을 또박또박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제가 잘 못해서요. 발표를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이 연구의 시작 문제 의식을 말씀을 드리는 게 더 글의 요지를 해석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 연구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이 연구의 시작은 되게 사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으로 역사학 쪽에선 북으로 간 역사학자라고 하는 사람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북의 역사학의 아버지를 가져옵니다. 북의 역사학의 아버지고 그 사람이 남에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하면서 그런 것으로 이제 학문적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시도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게 사실상 그 사실과 전혀 다르지도 않습니다. 또 문학계에서는 북으로 간 국문학자들을 발굴하고 소개하면서 또 북 국문학의 연원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또 붙이기도 하고요. 또 근래에는 북으로 간 언어학자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언어학 역시 그 북으로 간 언어학, 그러니까 북한 언어학의 아버지를 또 얘기하고요. 되게 많습니다. 북으로 간 고고학자도 있고요. 그러한 연구들을 이제 보면서 철학자도 많이 올라갔는데 궁금하다가 이제 제 연구 시작이었습니다. 되게 쉬운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그들의 흔적들을 추적하면서 당연히 마음은 되게 무거워졌고요. 어떠한 이제 과정들을 그들이 거쳐갔고 또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이제 비관적으로 또는 이념적 종속에 의한 어떤 희생자들로만 그리기엔 좀 아닌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 연구에 그래서 방법론이라고 한다면 사실 거의 태도가 곧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유를 곧 한반도 철학의 일정한 특정 영역과 사례로서 소개하는 것.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문과 달리 그들에게 아버지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분단 체제의 하나의 대결의식 속에서 그것을 굳이 우리가 가져오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1. 북으로 간 철학자들을 다시 사유하기. 다른 학문들과 마찬가지로 월북 혹은 납북은 한반도 근현대 철학의 온전한 지평인식을 가로막는 이념적 근기로 작동했다. 그 속에서 자이든 타이든 북으로 향했던 엘리트 철학 연구자들의 사유 궤적은 월북 또는 납북 시점에 멈춘 채 박제된다. 이 장기적 침묵의 균열이 나타난 것은 새로운 시기를 앞둔 시점이었다. 전쟁과 분단이 구축한 적대적 질서 아래 의도적으로 소외되거나 배제되었던 철학자들 가운데 일부가 비로소 발굴되고 호명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북으로 간 철학자들에 대한 연구는 표면적으로 일정한 성과를 축적한 듯 보이지만 그 접근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미 오래전 북으로 간 철학자들의 소개가 분단이 고정화되기 이전에 한국 철학회, 북한에서의 철학사상의 변화 등에 대한 해명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란 전망과 함께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구체적인 실체라기보다 역사적 추상으로 남아있다. 남북 분단 체제는 그들의 사유와 실천을 연결하던 의미망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그들을 역사 속의 존재가 아니라 단절된 과거로 되돌려 놓았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북으로 간 철학자들은 최소한의 철학적 방법론을 습득하고 그 언어로 당대 현실을 사유하고자 했던, 나아가 역사적 제약 속에서도 고유한 철학적 실천을 전개한 사상사적 주체들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적 방법론은 식민지와 분단의 현실을 개념적으로 해명하고자 한 근대 철학적 사유 방식이자 사회주의적 실천 속에 재배치된 인식의 틀이었다. 이와 같은 관점은 분단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지속된 사상적 긴장과 굴절의 궤적으로서 그들의 사유 흔적을 추적하는 방법론적 원리로 기능한다. 이제 이로부터 출발하는 탐색은 북으로 간 철학자들이 당면 현실 조건과 정세 요구에 조응하며 어떠한 철학사적 실천을 감행했는지, 그 사유는 이념의 재현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새로운 균열과 긴장을 산출했는지를 묻는 심층 분석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그들의 개별 사유와 실천 흔적을 복원함으로써 1950년대 북철학 연구의 특정 지평을 재구성하고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이념의 번역, 역사의 구성, 정진석과 1950년대 조선철학사 기획. 해방 이후 남북 학술계가 가장 먼저 직면한 과제는 주체성의 확립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성은 식민지적 종속의 지식 구조를 극복하고 자국적 인식들을 재구성하려는 학문적 자율성의 확립을 뜻했다. 그러나 이 주체성은 분단과 전쟁, 그리고 체제 경쟁의 현실 속에서 상이한 의미와 형식으로 분화된다. 1955년 어떤 논문이 주체라는 이념형을 처음 제시했고 56년 그 3차 대회 총화보고서가 당 지도 이념으로 막스 레닌주의와 혁명 전통을 공식화하자 북학술계는 형식주의와 교조주의의 철폐 및 주체 확립을 학문 활동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했다. 실제로 1957년 김석형의 아까 말씀드렸던 북으로 간 역사학자, 북한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조선 역사 연구의 기초 축석을 위하여가 이제 처음으로 쓰여졌고 거기서는 조선사 연구의 자주성을 선언하며 막스 레닌주의적 방법론의 정당성을 옹호했고 같은 해 발표된 정진석의 조선철학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는 조선철학을 대상으로 한 주체적인 탐구의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방법론적 적용의 철저함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정진석의 글은 당시 북철학계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조선철학사 연구를 이론적으로 수렴하려는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1950년대 북철학 연구의 성격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된다. 이미 1950년대 중반 북철학계는 과학원 역사연구소 산하에 철학연구실을 신설하고 철학사업 발전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선포하면서 체계적인 연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계획의 최우선 과제는 고전 연구와 철학사 연구였다. 그러나 이는 막스 레닌주의의 이론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학습을 제도화하려는 전략적 기획이었다. 당시 북철학계는 막스 레닌주의 철학을 자연과 사회, 인간 사유의 보편적 법칙을 해명하는 최고 수준의 세계관이자 철학사의 이론적 총화로 규정하고 막스 레닌주의 철학을 연구하려고 하는 우리는 반드시 철학사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철학사는 과거 사상의 기술적 집적이 아니라 막스 레닌주의라는 보편 이념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전개되어 왔는지를 서술하는 핵심 통로로 기능했다. 관념론에 맞선 유물론의 투쟁사라는 이념적 구도 아래 조선 철학사 연구에서도 철학사의 체계를 확립하고 그 내용을 풍부히 정확하게 서술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강조되기에 이른다. 이때 정진석은 막스 레닌주의의 보편 원리와 조선 철학사의 역사적 특수성 사이의 기란 관계를 해소하고 양자를 통합적 체계 안으로 조율하려고 했던 핵심적 인물이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인데요. 그러나 주목할 점은 그에게 조선 철학사가 단순히 외래 이념을 투사하기 위한 이론적 객체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정진석의 사유 내부에는 한편으로 막스 레닌주의적 방법을 충실히 적용하려는 이념적 당위와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철학사 고유의 정합성과 연속성을 해명하려는 학문적 관심이 하나의 긴장을 이루며 공존하고 있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특히 이제 그런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102쪽 밑에서 6번째 줄입니다. 정진석은 실학사상에 담긴 유물론적 경향과 사회정치적 진보성뿐만 아니라 그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인데요. 애국주의적 정신과 자주적 독립의식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단적으로 그는 1957년 조선철학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서는 실학에 대한 황당한 과대평가를 경계했지만 불과 3년 뒤인 이 책에서는 실학을 사대주의 사상을 배격하고 불타는 애국적 정렬로서 조국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킨 사상으로 전면 복권시킨다. 그의 사유에서 실학은 당시 역사적 조건에서는 가장 선진적이며 애국주의적인 철학사상으로 위치했다. 이처럼 실학은 조선 철학사의 역사적 특수성과 막스 레닌주의 보편 이념을 상호 매개하는 철학사적 접속점으로 재구성되고 있었다. 다다음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103쪽
마지막 문단입니다. 하지만 정진석이 시도한 막스 레닌주의와 조선 철학 사이 내적 조율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북학술계의 막스 레닌주의 방법론은 새로운 이념적 원리에 의해 급격하게 대체된다. 이제 주체 철학이 들어오는 건데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조선 철학사 사항가 정진석이 쓴 이 글을 평가하는 글들이 1960년에 들어 다수 발표됩니다. 아마 당시 북학술계가 정진석의 글을 지향하기 위한 어떤 이제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여러 연구자들을 동원해서 이 책의 비판을 전개하는데요. 그중 일부는 철학 발전의 합법직성에 대한 이론적 해명이 부족하며 방대한 사료를 철학적으로 일반화하거나 자연과학적 기초와 결합시키는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책 대다수는 물론 이 책이 미개척지로 남아있던 조선 철학사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 사업을 훌륭히 수행했으며 사상 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확립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공유했다. 특히 조선에서는 고유한 철학사상이 없으며 다만 외래 철학사상을 부원할 뿐이었다는 기존 부정적 인식을 극복한 점이 중요한 의미로 강조된다. 하지만 이들의 평가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막스 레닌주의적 방법의 단순한 적용을 넘어 이른바 창조적 적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한층 강하게 요구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적 적용은 정진석이 보여주었던 내적 조율의 문제의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그것은 조선 철학사 전반을 통치자의 절대적 사유로 규결시키려는 목적에서 창조적 적용이라는 이름 아래 철학사의 의미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재편한 결과였다. 이로써 조선 철학사는 점차 통치자의 절대성을 뒷받침하는 사상사적 기반으로 구조화되기 이른다. 3.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5쪽. 3. 이데올로기의 철학화와 철학자의 응시, 신남철과 사상사적 실천의 이중성. 저에게 이제 많이 알려진 이제 철학자이기도 한데요. 1950년대 북철학계의 과업은 우리 선조들의 우수한 철학 유산들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 우리나라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을 철학적으로 정식화하는 것,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을 철학적으로 해명하는 것, 남조선 철학 및 사회학을 막스 레닌주의적 관점에서 분석 비판하는 것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설정된다. 그 가운데 특히 네 번째 과업은 앞선 항목들과 긴밀히 연동되면서도 보다 복합적인 이념 기획과 전략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었다. 북철학계는 이를 막스 레닌주의 철학의 합리성을 입증하고 조선 철학의 특수성과 그 역사적 전개 과정을 해명하며 나아가 평화적 조국 통일의 논리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을 설정했다. 즉 남조선에 유포되고 있는 반동적 부르주아 철학을 분석 비판하는 사업은 철학 연구의 중심 과업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비판은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념적 우위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실천이기도 했다. 이 점에서 철학은 더 이상 순수 이론이 아니라 국가 이념을 사회 언어로 체계화하는 정치적 철학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다음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106쪽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데올로기를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이와 같은 전략은 전통을 둘러싼 논의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여기서 전통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근대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철학적 근대로 재구성되었다. 1950년대 북철학계는 여타 다른 학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통의 계승과 혁신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1956년 김일성 종합대학 개교 10주년 기념 논문집에 수록된 유일한 이제 철학 논문이었거든요. 부정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황자엽 씨가 쓴 글이었습니다. 그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 이 글은 자본주의 사회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나라들일지라도 자기의 선조들이 남겨놓은 문화와 전통 가운데서 좋은 것은 계승하여야 하면 또 반드시 계승된다는 고 강조하며 사회주의 건설 속에서 민족적 특수성이 보존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여기에는 남쪽 철학이 외래 제국주의 철학에 의해 오염되었다는 판단과 그와는 달리 북쪽 철학은 자주적인 변혁의 전통을 능동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비교 우위의 시각이 전제되어 있었다. 북철학계의 전통 철학 재구성은 남쪽 철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비판과 긴밀하게 맞물려 이 두 과업은 동시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 교차점에서 주목되는 인물이 신남철이다.
그는 서구 부르주아 철학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는 한편 정진석과는 다른 사유 방향 속에서 전통 철학의 혁명적 잠재성과 근대적 계명성을 조명하려 한 철학 연구자였다. 1955년 신남철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반동적 사상의 침식을 발표했다. 이 글은 조선의 낙후성을 미국의 문명적, 인종적 우월성과 대비시켜 정당화하려는 제국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다음 문단입니다. 분명, 그러니까 107쪽 마지막 문단입니다. 분명 신남철의 이 글은 철학적 탐구와 이데올로기적인 선전의 경계에서 흔들리며 균형을 잃는 듯한 인상을 남긴다. 일제강점기부터 철학의 실천성과 당파성을 일관되게 강조해온 그의 사회의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폐륜, 염세, 관능, 살인, 부패, 찰나와 같은 어휘를 동원해 미제국주의를 성토하는 대목에서는 정치적 선전 언어가 철학적 분석의 자리를 압도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의 이중성은 신남철 개인의 한계를 넘어 1950년대 남북 지성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이념과 사유의 충돌 양상이었다. 1957년 실용주의 철학의 미제 침략의 사상적 도구에서도 그는 유사한 논지를 이제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없어서요. 하지만 신남철이 이렇게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어떤 철학적 실천만을 수행했던 것이 아니라 나름의 그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긴장과 모순 속에서 전통 철학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109쪽에 넘어가면 이제 서경석 해석들이 있고요. 동시에 이제 박지원 해석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통 철학자들을 발굴하고 한편으로는 그 이데올로기적 비판, 그러니까 서구 부르주아 철학을 비판하면서도 전통 철학에 대한 강조, 그리고 그 전통 철학에 대한 강조를 나름의 인식 속에서 재구성하고 하려고 했던 그런 실천들이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2장에서 3장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 넘어가는 이유는 사실 4장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거의 이제 남쪽에서 소개되지 않은 인물들이어서요. 굳이 발표하고 싶어서 3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신남철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요. 4. 사회주의 도덕과 교육, 철학과 통치 사이에서 교차한 사유들. 1955년 북은 소련에서 간행된 철학 소사전을 번영 출간했다. 여기서 철학은 곧바로 막스주의 철학과 등치되며 물질의 1차성과 의식의 2차성, 자연, 인간, 사회 및 사회 발전의 가장 일반적인 법칙이라는 학설이자 과학적 인식 및 혁명 개조적 실천 활동의 도구이며 방법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는 곧바로 하나의 정치적 기획으로 이어진다. 세계를 번역한 주체는 노동계급으로, 그 번역의 대상은 관념론과 반동적 계급으로, 최종 목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철학의 항목이 세계의 혁명적 개조를 실현할 구체적인 수단으로 특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도덕과 교육의 결정적인 역할이었다. 막스주의 철학은 자본주의에 맞서는 피여각 계급이 사회 발전의 객관적 법칙과 역사적 필요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 법칙에 적응하여 의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때 사회주의 도덕과 교육은 그 능력을 형성하고 실천으로 이끄는 핵심적인 이론적 장치로 요청되는 것이다. 즉 1950년대 북철학계는 사회주의 도덕과 교육은 이론과 실천을 매개하며 혁명적 주체를 생산하는 핵심 철학 장치로 그 위상을 부여받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1950년대 후반 북철학계에서 발표된 일련의 글들을 통해 구체화된다. 특히 월북 이후 리영우는 도덕의 계급성, 도덕의식이 형성의 유물론적 조건, 사회주의적 인간형의 구축의 문제를 철학의 언어로 체계화하고자 했다. 대표적으로 그의 사회주의 도덕과 부르주아 도덕은 도덕이 사회적 존재를 반영하는 가장 특수한 형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리영우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일정한 사회적 행위규범과 규칙이 필연적으로 개인에게 내면화 된다. 그럼 막스 이전의 철학이 도덕을 인간 본성이나 시대 섭리와 같은 초역사적 질서의 산물로 설명함으로써 도덕의 계급적 성격과 그것이 놓인 물질적 토대의 역사성을 은폐했다고 비판한다.
그에 반해 막스주의 철학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도덕은 생산관계와 객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이념으로 파악될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자본과 계급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부르주아 도덕과 그에 맞서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도덕 사이의 근본적인 구분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지 바로 이영우의 핵심적인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활동들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가지고요. 114쪽 마지막 문단입니다. 리영우에 따르면 1930년대 북의 통치자는 막스 레닌주의와 반일 민족투쟁, 국제주의 연대를 종합함으로써 사회주의, 애국주의의 전범을 창출한 인물로 표상됩니다. 리영우의 철학적 기획은 통치자의 실천을 통해 실증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역사적 실체로 고정시키고 그것을 다시 질적으로 고양된 새로운 윤리체계 안으로 안착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이어 식민지에 맞섰던 저항운동의 사례를 차례로 호출해 이를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촉진하며 공산주의로 이행을 준비시키는 거대한 힘으로 선언한다. 이처럼 이영우는 당시 북이 요구하던 새로운 사회주의 도덕을 체계적으로 정식화하려고 노력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요. 그 115쪽 마지막 줄입니다. 115쪽. 이러한 이제 사회주의 도덕의 이론화는 1950년대 후반부터 북 철학계의 핵심 과제로 본격화되었으며 이는 리영우 한 사람의 작업에 국한되지 않았다. 경성대에서 철학가 출신인 김태권, 이준하, 이본영 등은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각기 다른 이론적 모색을 전개했다. 그래서 이제 김태권은 우선 그 사회주의 도덕의 구체적인 교육 방법론을 했었고요. 실제 교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펴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이요. 이본영도 이제 사회주의 도덕, 교육론 이런 것들 이제 글들을 발표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본영은 재밌었던 게 자료를 찾아보다가 보니까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를 여기마다 이제 월북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의 심리학계에 원래 어떤 교수가 한국의 심리학계의 어떤 그 토대를 창시자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본영이라는 사람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각주 61번입니다. 북한 측과 협력한 것으로 알려진 이본영이 북한군의 철수와 동시에 월북했다라고 정리를 딱 그 라인을 찍고 이본영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 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이었던 이본영의 모든 기록은 이제 이 글 하나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물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재미났었던 건 북에 가서도 나름의 활동했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도대체 저한테 어떠한 작업이었냐라고 하는 소감 같은 건데요. 분단선을 가로지르는 사유, 남북 현대 철학의 숨겨진 교차점. 1950년대 북철학계에서 가장 치열하고도 급진적인 철학적 기획이 전개된 하나의 원점과 같은 시기였다. 당시 북으로 간 철학자들은 식민과 해방, 전쟁과 분단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단층 위에서 새로운 국가 건설의 사상적 방법을 모색하는 능동적인 사회 주체로 등장했다. 그들은 낯선 현실과 마주하며 철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고 응답했던 사상적 자들이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들은 자신의 사유를 막스 레닌주의라는 보편적 세계관과 결합시키면서도 동시에 북이라는 역사적 공간의 특수성과도 끊임없이 조응시켜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철학은 추상적 논증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과 결부된 사유 형식으로 요청되었다. 이 글은 바로 그들의 철학적 분토와 실천의 흔적들을 남북 토감의 사상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시도였다. 오늘날 남북 철학사의 상관성은 단순 비교나 병렬 서술만으로는 온전히 포착될 수 없다. 그것은 사유의 개별적인 이행과 단절,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상이한 이념적 기획들이 어떤 경로로 구체화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추적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착을 획득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은 해방 이후 남에서 북으로 이주한 철학자들의 사상적 기획에 주목하면서 그들이 남긴 사회 흔적과 궤적을 하나의 사상사적 지층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특히 1950년대 북한 철학 연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목하려고 했고요. 여기에는 이들을 단지 분단선의 정치적인 피사체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단층성을 횡단하며 당대 현실에 능동적으로 응답했던 철학적 주체들로 복원하려는 저의 나름의 어떤 긍정적인 또는
그런 인식이 전제되어 있었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실제로 위에서 살펴봤듯이 이들 사유 속에서 철학은 이념의 단순한 도구로 전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이념 속의적 조건 안에서도 사유의 자율성과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자신들의 철학을 끊임없이 재조정해 나갔습니다. 막스 렌주의 민족 전통, 통치 담론, 교육 이념 등 이질적인 지서들이 충돌하는 국면에서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특정한 역사적 과제를 사유하기 위해 분투했다. 그 결과 철학은 이념을 이론하고 정당화하는 장치였으나 동시에 그 정당성 자체를 성찰하고 구성하는 자율적인 인식의 틀로도 기능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정진석이 막스 레니주의 방법론과 조선 전통사상을 매개하는 철학사적 논리를 구성해냈다고 한다면, 신남철은 전통사상을 유물론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조선 철학의 현대적 계승을 탐색했으며, 리영훈은 사회주의 도덕을 이론화하여 그 정당성을 의미적 언어로 전환하려고 했다. 김태건, 이준하, 리본영은 교육 실천과 심리 이론을 통해 사회주의 도덕의 다층적 재정립을 시도했다. 물론 이들의 사유는 공통적으로 이념의 정당화와 철학자적 응시 사이의 내적 긴장을 끝내 봉합하지 못한 채 종국에는 통치 이데올로기의 경계선에서 파열되는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의 철학 사상사적 흔적들이 분단의 조건 속에서도 결코 단선적으로 귀결하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상은 단절되었고 이념은 충돌했으며 철학적 계획은 수시로 조율되거나 해체되었지만, 그런데 철학적 사유를 향한 모색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흔적들이 오늘날 한반도 현대 철학에 잊혀진 또 다른 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1900 다음 단 넘어가겠습니다. 북으로 간 철학자들의 사유를 따라간다는 것은 단지 그들의 이력이나 저술을 추적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의 시천과 만날 때, 사유가 통치와 조우할 때, 이념이 현실을 요청할 때, 철학자들은 자신을 어떻게 위치시키고 어떤 사유구조를 형성했는가를 묻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철학은 단순한 해석이나 성찰의 자리에 머물 수는 없었다고 보였고요. 철학은 이념을 정당화하고 인간형을 기획하며 정치 질서를 사상적으로 정립하는 기능을 북에서 요청받았습니다. 북으로 간 철학자들은 그 경계에서 때로는 사유의 자율적 리듬을 감춘 채 체제의 언어를 빌려서 자신의 사유를 써야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철학은 결코 완전히 이념의 종속물이 되지도 반대로 완전한 자율의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그 긴장은 그들 것만이 아니라 그 흔적을 추적하는 우리들에게도 요청되는 사유의 태도일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따라서 북으로 간 철학자들을 다시 읽는다는 것, 이들의 궤적을 복원하거나 북한 철학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한반도 분단이 철학과 사상사에 미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단절 속에서 교차되고 지속된 사유의 공통 기반을 복원하려는 시도입니다. 그 기반 위에서 이 지워진 이름과 절필된 사유들, 또 상대 이념을 조직했던 철학적 언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으로 간 철학자들은 단절된 남북한 철학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사상사적 매개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는 바로 그 매개항을 철학사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전적인 시작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민철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유현상 선생님께서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예, 유현상입니다. 앞에 9분의 선생님들의 발표와 토론 시간 엄수를 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셨는데 그 결정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철 선생의 북으로 간 철학자들은 북한 정권 수립 초창기에 북한 철학계 연구 동향의 한 흐름을 다루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1960년대 이후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특징도 언급하고는 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의 북한 철학의 연구 동향은 자율적 사회장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도에 부합할 수 있는 맥락을 발견하리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의 철학 연구 동향에 대한 이해는 아직까지는 자료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인해 깊이 있는 분석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박민철 선생은 이 분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몇 안 되는 연구자이기에 그의 성과들은 논자에게는 늘 흥미로운 대상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서두에서의 기획과 말미에서의 정리가 보여주듯이 1950년대 북한 철학 연구의 동향을 사회의 자율성과 지배구조의 요구라고 하는 배경에 놓인 긴장의 측면에서 재구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50년대 북한 체제에서 어느 정도의 사유의 자율성이 보장되었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철학 연구자들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이론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특징 지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도구적 성격의 강화 경향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서의 철학 연구를 우리 철학사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매개항을 1950년대 북한 연구 동향에서 찾고자 한 박민철 선생의 출발은 참고할 만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하자면 박민철 선생의 그 60년대 이후에 대한 제 짐작과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 이 연구에서 보여지는 점만 해도 사실 그 이후에는 매개항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양쪽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북의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사유의 자율성 문제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한편으로 동시기에 남한의 철학 연구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정체가 선택한 체제에 부합하는 연구 동향을 보였다는 대비를 통해 차이를 서술하고 메타 철학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교를 통해 유사성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논자가 생각하기에 북한에서의 철학 연구는 처음부터 체제의 적극적인 이데올로기 구축의 의도와 결합하고 있었던 반면, 남한에서의 연구는 통치 권력의 후원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다고 대한민국 체계에서 사상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상반된 통치 이념의 대립과 남북의 독재 권력은 모두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또 다른 유사성이다. 남북 체제의 대립이 양진영 모두에서 일정 정도 특정한 사유를 가두는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조성하는 상대적 자율성의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논자는 전체적인 인상서술에 이어 박민철 선생의 몇 가지 질문을 추가하여 연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편의상 발표 내용의 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이어가고자 한다. 첫째, 2장의 주 10부분에서 정진석이 실제로 조선철학사 연구소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서 그는 조선철학사를 막스 레닌주의 변증법과 유물론이 낡은 형이상학과 관념론을 반대하여 투쟁한 역사로 정의하였다고 서술한 부분이 있다. 이후의 문맥을 고려할 때 여기서 말하는 조선은 고조선 이후에 이 땅에서의 철학사를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진석의 조선 철학사 규정은 막스 레닌주의적 변증법과 유물론적 의식이 독자적으로 발생 구축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막스 레닌주의적 변증법과 유물론의 관점에서 볼 때 낡은 형이상학과 관념론을 반대해온 역사로 보는 것인지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박민철 선생은 정진석의 조선 철학사 연구, 즉 철학사 구상에는 사상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 경제적 조건, 철학 사상의 계급적 전제, 사상의 연속과 단절의 개화, 그리고 민족 고유 사상에 대한 섬세한 민감성이 복합적으로 교차하고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더 친절한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 이러한 구상에서 정진석은 변증법적인 이해구조가 어떻게 결합되었다고 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말을 기대해본다. 이게 유물론적으로 바라보는 건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 변증법적으로 분석한 것은 무슨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좀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3장에 대해서, 2장에서 신남철은 박지원에 대해 유물론적 실천 철학자의 면모를 보이면서도 실천의 변증법적 의미를 철학적으로 정식화하지 못했고, 인식론적으로는 실천의 이론적 위상을 분명히 밝히지 못했으며 윤리적 측면에서 관념론적 잔재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평가들을 하면 박지원의 철학은 유물론적이보다는 저도 꼭 우리의 전통 철학자들을 서양 철학의 어떤 기준에 비춰서 규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꼭 유물론에 비유를 했다면 차라리 박지원의 자연에 대한 사유는 스피노자에 더 가깝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물론적이기보다는 스피노자식 자연관에 가깝고 경험론적 전통으로부터 발전한 과학적 사고와 공리주의 실용주의에 이르는 흐름과 어울린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건 제가 짐짓 이렇게 쓴 이유는요, 예전에 소련 시절에 소련과학 아카데미에서 발행한 세계 철학사에 보면 경험론을 유물론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관점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소련이었으니까 철저히 유물론적 사유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경험론을 그렇게 볼 소지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그 뒤에 전개 과정에서 이 유물론적 사유를
유물론적 사이의 우위성을 말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들의 영국 경험론의 전통에서 그 유물론이라고 규정했던 전통에서 어떻게 공리주의 또 미국의 실용주의까지 이어지는 전통이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어색했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건 마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사고의 도구화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남철의 박지원 분석도 그런 면모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짐짓 그 기억을 살려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박민철 선생의 분석에 따르면 1950년대 북한 철학 연구의 한 가지 특징은 자본주의 체제 구축에 강고하게 결합한 실용주의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남철의 박지원 평가는 꽤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입장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의 철학을 유물론적 관점에서 물론 한계도 지적했다고 했지만 유물론적인 차원의 실천 철학자라고 규정하기엔 오히려 박지원의 철학은 실용주의로 이어지는 그 영국 그 유물론은 영국 경험론적 유물론적 요소에서 실용주의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이런 반론에 신남철이 부딪힐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1950년대 북학술계 전반에서 박지원이 가장 빈번히 소환되었던 인물들이 박지원이었던 배경으로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성취와 해방제국의 학문적 자산이 일정 부분 작용했음도 부인할 수 없다고 서술하고 있다.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성취와 해방정국의 학문적 자산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요건 의미를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4. 2장에서 리옹은 막스 이전의 철학이 도덕을 인간 본성이나 신의 섭리 같은 초역사적 질서의 산물로 설명함으로써 도덕의 계급적 성격과 그것이 놓인 물질적 토대의 역사성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는 점이 소개되고 있다. 이런 지적에는 논자도 일정 정도 수긍하는 면이 있다. 그런데 신의 섭리와 같은 외재적이고 초월적인 근거를 사상한다고 하더라도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를 배제한 채 도덕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점이 있는 듯하다. 그러니까 이영우의 입장에서 그럼 과연 인간 본성론을 다루지 말아야 않고도 도덕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어떤 설명 기제가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했다는 것이고요. 사회주의 인간형을 함양시키기 위한 도덕교육의 필요성이나 방법론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은 사회주의적으로 생겨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짓궂게 다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 무의미하지 않다면 195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과 교육에 대한 연구 방향은 처음부터 사유의 자율성과는 거리가 먼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논자의 일천한 이해에 기반한 몇 가지 의문에 박민철 선생의 연구 의도나 취지의 의미를 훼손하는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여 다른 연구자들도 비슷한 의문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감히 친절한 설명을 요청하는 바이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종합 토론하려면 다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발표자들만 나오셔가지고 그럼 플로어에 지금 시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답변